I think we need to move on to the third talk. As I mentioned, the third talk will be a pre-recorded talk that we will transmit soon. The topic of the third talk is diagnostic system in Korea, given by Dr. Hyungmin Lee from Severance Hospital, Yonsei University. 안녕하십니까. 연세대 진단검사학과 교수 이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OVID-19의 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ARS-CoV-2라고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2019년 12월 말에 중국의 우한에서 최초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 보고되었던 SARS-CoV 바이러스와 80% 정도 유전적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이름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따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을 코비드-19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보고됐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높은 유전적인 상관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TG63이라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제가 그냥 넘길게요. 이러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중국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지만, 현재 중국은 대략 한 8만 2천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 중에 3,300명 정도의 3,3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 지금은 굉장히 조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이 코로나19 감염은 전파가 되어서 현재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40만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였고, 그 중에 13,000명 정도가 사망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19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각각 13만 명과 14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을 하고, 합쳐서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에 관련된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한 한 가지 현상을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있어서 사망률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률 10%의 질환을 가정하였을 때 10명이 감염되면 1명이 죽고, 100명이 감염되면 10명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감염되었을 때 1명이 죽는다면, 100명이 감염되었을 때는 10명이 아니라 30명이 죽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코로나19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19의 감염이 이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을 때 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사람들에서 사망자들이 주로 발생을 하는 게 이 코로나19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코로나19의 감염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그 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로 이 코로나19 감염 발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환자의 숫자를 대략 한 270명 정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환자들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조기에 찾아내고 이 사람들을 격리하였을 때 발생하는 환자 숫자는 대략 한 19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190명 정도의 환자 발생해서 다시 자가격리와 그 다음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을 했을 때는 원래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코로나19의 감염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의료기관이 부담할 수 있는 숫자 이하로 코로나19의 감염을 감소시키는 것이 코로나19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위해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진단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은 분자진단법이 되겠고, 그리고 이 분자진단법 외에도 우리가 신속 진단 키트, 즉 Rapid Assay에 속하는 항원검사법과 항체검사법이 있게 됩니다.
각각의 검출 타겟은 몰레큘러 다이아그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되겠고, 이 유전자에는 크게 E진, RDRP진, S진, 엔진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자진단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텀 온셋부터 레이트 스테이지까지 레이트 스테이지까지 진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분자진단법의 결과가 격리라든가 치료를 하는 기준이 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둘 다 분자진단법의 경우에서 95%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자진단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증상 감염자도 얼리 스테이지부터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검사에 수행되어지는 비용은 비교적 고가이고,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분자진단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이 의심되어지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격리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사용되는 것이 이런 분자진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자진단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표준 진단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WHO와 CDC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검사법입니다. 반면 래피드 어세이는 크게 항원검사법과 항체검사법이 있는데, 항원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그런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분자진단법에 비해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미드텀 정도부터 진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 항원검사법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다른 검사법을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검사법의 자료를 고려하였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는 대략 한 50에서 70% 정도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항원검사법의 특이도에서는 저희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크로스 리액션을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증상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안티젠 배출되는 항원 양에 따라서 무증상 감염의 진단 여부는 다 변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고, 비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자진단법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했을 때 항원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자진단법의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 시츄에이션이 발생하여 대략 한 수십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자진단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트레이싱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항원검사법은 쓰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체검사법은 감염된 후에 생성되는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법인데, 이러한 항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감염되고 증상이 발현된 뒤에 7에서 28일 사이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 초기에 해당되는 첫 2주에는 통상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감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항체 발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즉 14일에서 21일이 지난 뒤에는 95% 이상의 민감도를 보여줄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평가되어 있는 항체 검사 키트는 없고, 특이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현재까지 평가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항체 검사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에 따라 유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크로스 리액션을 저희가 주의해야 됩니다. 무증상 감염에 대한 진단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단계에서는 항체의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증상 감염을 알기는 어렵고, 대략 한 14일 정도가 지난 경우부터는 무증상 감염자도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이런 항체검사법이라고 부르는 검사법은 저희가 역학적인 연결고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에 거기에서 이러한 역학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검사법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진단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팬데믹 시츄에이션이 발생하였을 때 보조적인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검사법 다 현재는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해서 현재 몰레큘러 다이아그노시스, 즉 분자진단법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분자진단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것은 검체가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감염 초기부터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상기도를 통해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란셋 인펙셔스 디지즈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보고된 자료에 보시면은 감염 초기부터 비교적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상기도, 즉 배출됨을 스로스왑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저희가 역시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클리니컬 인펙셔스 디지즈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은 증상 발현 초기부터 대략 한 10의 5승에서 10의 8승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침 1cc에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러한 상기도를 통한 바이러스의 배출은 대략 사람에 따라서 빠르게는 한 4일, 그 다음에 길게는 한 9일 정도까지 진행된 뒤에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기도 쪽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가장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곳은 호흡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도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에 비해서 호흡기 쪽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통상적으로 대략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검체는 호흡기 쪽에서 직접적으로, 호흡기 쪽에서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브론코 알베올라 라베지 플루이드가 가장 좋은 검체로 알려져 있고, 이때의 민감도는 거의 9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서 객담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경우 저희가 대략 한 70% 정도의 민감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이잘 수압의 경우에 있어서는 63% 정도의 민감도를 보여줍니다. 파링지알 수압은 오로파링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낮은 민감도를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액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양은 대략 한 4일에서 9일 정도 사이에 음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에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경우는 파링지알 수압으로도 충분한 민감도를 얻을 수 있지만, 후기에, 중후기에 검사하는 경우는 바이러스의 배출이 끝나기 때문에 파링지알 수압은 대략 한 30% 정도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양상은 다른 증례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환자의 그 검사 결과를 보시면은 증상이 발현하고 4일째에는 나조파링지알 수압과 오로파링지알 수압이 둘 다 양성이었지만, 7일째가 되면은 역시 둘 다 양성인데 반해서 오로파링지알 수압의 CT 값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12일째가 되면은 나조파링지알 수압의 양성은 높은 CT 값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는 반면에 오로파링지알 수압은 음성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검체는 크게 상기도 쪽에서는 나조파링지알 수압과 오로파링지알 수압, 그 다음에 하부기도에서는 객담과 또는 브론키얼 워싱 같은 것들이 통상적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하기 위해서 쓰는 검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검체는 감염 초기에는 나조파링지알 수압과 오로파링지알 수압이 되겠지만, 오로파링지알 수압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조파링지알 수압에 비해서는 음전이 빨리 되기 때문에, 즉 네거티브로 빨리 전환되기 때문에 감염 중기부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때부터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객담을 추가해서 검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취한 검체들은 전부 다 보관하거나 운송할 때는 4도씨 냉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검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검사를 할 때 한국에서는 분자진단법, 즉 몰레큘러 다이아그노스틱 테스팅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리얼타임 PCR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을 진단하기 위한 이러한 유전자는 크게 WHO에서는 4가지 유전자를 권장을 하고 있고, E 유전자, RDRP 유전자, N 유전자, S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유전자를 이용해서 검사할 때 통상적으로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서큘레이션이 확인되어 있지 않은, 즉 인시던스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 4개의 유전자 중에서 적어도 2개의 유전자가 양성인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을 확진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또는 하나의 유전자를 PCR로 확인하고 나머지 유전자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코비드-19이 맞는 경우에는 코로나19를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큘레이션하고 있는, 즉 엔데믹하게 발생한 그런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4가지 유전자 중에서 가장 스페시픽한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하나만을 검사를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코비드-19을 확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전자 1개 내지는 2개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함으로써 확진할 수 있지만 음성의 경우에서는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의 음성을 룰아웃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반드시 이 코비드-19을 100% 룰아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검체를 채취할 때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조파링제알 수압은 코 안으로 면봉을 집어넣어서 이 뒷부분에 있는 나조파링제알 월까지 면봉을 찔러 넣어야 되다 보니까 면봉이 들어가는 길이가 굉장히 깊숙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과정 중에 몸을 뒤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조파링제알 수압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의 경우도 나조파링제알 수압을 하기 위해서 면봉을 넣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까지 수압을 넣지 못하고 중간에 나조파링제알 수압을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나조파링제알 수압이 아니라 나조파링제알 네이잘 수압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앞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처럼 네이잘 수압과 나조파링제알 수압은 특히 네이잘 수압은 객담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양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미음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렇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검사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코비드-19의 감염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트 프로블럼도 역시 중요한 이슈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통상적으로 분해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조건에서 이 검체를 보관을 하고 운송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파괴되고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의 베리 얼리 스테이지나 레이트 스테이지에서는 역시 바이러스의 배출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분자진단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진단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 레이트 스테이지가 지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항체검사법을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프로블럼 역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대표적으로 뮤테이션을 잘하고 레콤비네이션을 잘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러한 유전자 부위에 변이가 발생하거나 리콤비네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검체에 존재하는 이니비터의 PCR 반응 전체가 억제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 대한 검사가 위험성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PCR 이니비션을 룰아웃하기 위한 인터널 컨트롤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뮤테이션이 어느 정도 부위에 따라 발생하는지를 보시면은 현재 많은 검사법들이 E 유전자와 S 유전자, N 유전자, 그다음에 ORF1AB 중간에 있는 RDRP 리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S 유전자나 E 유전자, N 유전자는 많은 변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반면 RDRP 부분은 바이러스의 생존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변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S, E, N을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고 RDRP 유전자를 확진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를 이용한 검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논문으로 보고가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전자 중에서 N 유전자, E 유전자, RDRP 유전자, 그리고 드물게는 ORF1B와 같은 부분을 잡는 그런 검사법들이 문헌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긴급 사용 승인 시약을 받은 그런 진단 키트는 5종류가 있는데 이 진단 키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는 E 유전자와 RDRP 유전자를 사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N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키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순서대로 코젠바이오텍의 파워체크 키트와 시젠사의 올플렉스 키트, 그리고 SD바이오센스와 솔젠트의 NCOV 리얼타임 디텍션 키트와 다이아플렉스 Q 키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이오세움사의 리얼 Q 키트가 승인을 받아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키트를 개발을 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다양한 코로나19에 관련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검사 양이나 이런 것들이 타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현재 많은
그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서의 그 몰레큘러 다이그노스틱 커패시티가 높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얼타임 PCR을 시행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보급된 계기가 된 것은 2009년의 신종플루이고, 이 당시 신종플루에 대한 검사를 리얼타임 PCR로 국내에서만 100만 건 이상 시행함에 따라서 이러한 장비들이 보급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장비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분자진단, 즉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에 대한 시장이 생기고, 그리고 확장된 것이 한국의 어떤 진단 시장 또는 진단 몰레큘러 다이그노스틱 커패시티가 확장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장비가 들어옴에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몰레큘러 다이그노스틱 킷을 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된 그러한 키트를 활용한 검사의 다양한 활용이 의료 전 분야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러한 몰레큘러 다이그노스틱 테스팅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그러한 그 역량을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MD들 중에 레버러토리 메디신을 전공한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들이 검사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하는 그러한 전문의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는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학이라는 측면에서 본 어떤 검사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또는 전문성이 이러한 검사 역량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회가 검사실의 어떤 승인이라든가 평가, 그리고 외부 정도와 관련 같은 다양한 활동을 수십 년 동안 진행을 해오면서 국내의 검사 역량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검사 역량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검사가 2월 초부터 활발하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때는 이 코로나19의 검사가 하루에 대략 한 2만에서 2만 5천 건까지 지금 시행이 되었고, 현재는 일일 대략 한 2만 건, 15,000건에서 2만 건 정도의 검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부터 확장된 검사의 시행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코로나19의 발생은 처음에는 신천지 관련된 대량 환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타 국가와 비슷한 환자 발생률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확대된 검사 역량과 그에 따른 환자의 격리 및 관리에 힘입어서 현재 한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은 현재 플래티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렇게 환자 발생이 줄어든 것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사망자 숫자도 타 국가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그런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적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자의 많은 부분이 신천지와 관련된 20대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신속하고 많은 검사에서 환자를 조기에 찾아냄에 따라서 연령별 사망률도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적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그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일단 국내에서의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는 크게 두 군데서 시행이 됩니다. 하나는 클리니컬 레버러토리가 되겠고, 다른 하나는 퍼블릭 레버러토리가 되겠습니다. 클리니컬 레버러토리는 주요 2, 3차 의료기관, 즉 병원과 그 다음에 검사를 주로 외부에서 의뢰받아 시행하는 클리니컬 레버러토리 센터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검사가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의 클리니컬 레버러토리는 대략 한 120곳 정도가 있고, 그 중에 110곳이 의료기관, 10곳이 클리니컬 레버러토리 센터가 되겠습니다. 반면 공공검사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안에 있는 Center for Laboratory Control of Infectious Diseas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와 각 시도 보안연에 위치하고 있는 Research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라는 곳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CDC 안에 있는 센터가 하나,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센터가 17개가 있어서 현재 공공검사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18개의 검사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검사실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 커패시티는 클리니컬 레버러토리에서 하루에 대략 한 3만 건에서 4만 건의 검사가 시행 가능하고, 퍼블릭 레버러토리에서는 하루에 3천에서 4천 건 정도가 시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의 검사 못지않게 빠른 검사 결과의 환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타임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입니다. 클리니컬 레버러토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한 의료기관의 경우는 3에서 12시간 이내에 결과가 보고되고, 클리니컬 레버러토리 센터는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퍼블릭 레버토리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3에서 6시간 이내 결과가 보고가 되고 지연되는 경우에 24시간 이내 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검사가 현재 국내에서는 수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테스트 킷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하루에 30만 건 이상의 테스트 킷이 생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킷 중에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검사 건수는 대략 한 3만에서 4만 건 정도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생산되는 테스트 킷의 대부분에 해당되어지는 25만 건 이상의 테스트 킷이 수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 킷을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에 대한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한 분자 진단 검사를 시행하시다 보면은 코로나19에 감염이 의심되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CT 값이 양성에 해당되어지는 값을 유전자 하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경우를 간혹가다 겪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만 보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앰플리피케이션 커브를 반드시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해당되어지는 유전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앰플리피케이션 피크만 남겨놓고 그 커브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앰플리피케이션 커브는 이와 같은 커브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인터널 컨트롤과 비교해 봤을 때 제대로 증폭이 되지 않으면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커브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PCR 반응을 일으키는 케미칼 컴파운드들의 상호 간섭에 의한 위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개의 유전자만 양성을 보여주는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앰플리피케이션 커브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러한 위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감별을 해주시는 것이 코로나19의 분자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국내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진단법과 그 다음에 코로나19 검사를 해석할 때 중요한 예제를 하나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은 저희 이제 학회에서 발간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제너럴 가이드라인과 프랙티컬 가이드라인으로 논문으로 나올 예정이니 그러한 가이드라인들을 참고하시면은 분자 진단을 이용해서 코로나19를 확인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